올해는 오히려 저는 강남 불패보다 지금은 오히려 강남 불패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강벨트 상급지 갈아타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올해는 강남구 전세가 비율이 지금 37%까지 떨어졌어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너무 이게 방 뜨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게 바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저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좀 여러 차례 내비치고 있잖아요.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장기의 문제지, 장기의 문제. 네.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이게 또 내성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기로 보면요 시장이 슈퍼파워라고 보셔야 돼.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고지능이잖아요. 이 컴퓨터로 따지면은 그 고급 사양 같은 느낌? 왜냐하면 이게 이 SNS가 일반화되면서 이 표준화된 정보들이 이게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집단 지성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불안할 때는 군중으로 가서 IQ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게 학습 기능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시장은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게 복잡해서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조직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이 이게 스스로 이제 사고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이런 고지능 집단으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자기 조직화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이 스스로 방향성을 찾아서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령 그런 거죠. 그러면 오솔길을 누가 가서 뭐 삽으로 그걸 해요. 그걸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옛날과 이게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시장이 무조건 투기꾼 집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한두 번 호통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교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기민하고 그다음에 정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이렇게 늦지 아시죠? 그것처럼 이 살이 이렇게 유도하는 전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작년에 보십시오. 작년에 대체이 그렇게 나와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이 맷집이 세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게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아요.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잡혔어요? 없죠. 어떻게 잡아? 이거 큰 코끼리 같은 걸 어떻게 잡아요? 뭐로 잡을 건데? 손으로? 그러면 그 코끼리를 죽여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표현을 쓰셔야 된다고. 10% 오를 걸 5% 오르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은 이렇게 벌써 경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정부의 힘보다 시장의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잘 이렇게 흔히 말하면 뭐 속된 말로 꼬덕여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집주인한테 불리한 걸 주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집주인이 5% 안 올리면은 상생 임대라고 그래서 양도세 그 2년 한 거로 간주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제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이제 다주택자를 조금 겨냥하면서 최근에 좀 뭐 급매 나왔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매도 판단을 좀 자극하는 게 뭐 일시적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4월 한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문제잖아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나머지 동네는 별로 그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민감하잖아요. 일반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어쨌든 처분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토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 거래하고 이게 절차가 다릅니다. 자, 먼저 이거 거래를 하려면은 두 사람끼리 합의를 봐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돈을 걸어요. 그러면 약정서를 씁니다. 그러고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이제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15일 안에 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휴일이 있잖아. 그래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려요. 넉넉하게 한 달은 잡으셔야 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나온다는. 그 이후에는 이제 못 팔죠. 허가를 못 받아서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그때 이제 좀 나오는 거고 그럼 지금 중개업소 가보면 그게 전부 다 다주택자 매물이냐? 아니요. 1주택자 매물하고 섞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 장특공제의 축소 가능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집값 묻는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을 빨리 하도록 어떻게 보면 독려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 그걸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내가 얼마 이렇게 줄이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대부분이 이 상상력과 이 어떤 합리적 개연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사람들은 지금 파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매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1주택자 장특공제를 축소하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1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특공제는 기본적으로 8대 12억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매물이 고가주택, 뭐 강남이나 뭐 한강벨트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올해는 상급지 갈아타기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예.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서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카드를 지방선거 전에 좀 꺼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에요? 전에 할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지금 전에 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슈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죠? 뭐 아니면 그 미리 하고 나중에 그때 자세하게 하든지 관례적으로 바탕 매년에 한 번씩 그런 그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이후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보유세는 지금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뭐 뻔한 시나리오죠. 보유세가 아마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뭐 공시가격을 뭐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종의 할인율인데 종부세 계산할 때 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뭐 올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유세를 매길 때 지금은 이게 그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불리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전체 다 뭉뚱그려서 시가총액으로 그냥 과시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조금 불리해지는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초고령국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21.2%인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종부세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06년이잖아요. 그때 40이 지금 60이에요. 그때 50이 지금 몇 살이요? 70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 반백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아마 강한 드라이브로 이게 보유세를 부과하기에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다만 저는 지금보다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아마 보유세 그 전략들이 좀 그런 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수도권 도심 6만 호 공급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방향성은 좋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에게 직주 근접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연히 거기다 공급하는 거는 저는 지금 시대적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의 양보다 어디다가 이게 집을 짓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래 부동산은 입지제라고 그러거든요. 뭐 위치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한 6만 가구 정도 이제 짓는다는 건데, 뭐 용산에 한 13,500가구 정도, 태릉 골프장 6,800가구, 과천에 한 9,800가구 정도 되죠. 그다음에 뭐 구청, 세무서 뭐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가용한 모든 이제 부지를 끌어모았다고 그래서 영끌 공급이다. 뭐 마른 수건 짜기식 공급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뭐 지금 뭐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과천시에서 반대하고 그거는 뭐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분양이 얼마일지 그 임대가 얼마일지 아직 공급 비율이 없어요. 지난번에 국토부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한 10,000 가구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분양하고 임대 비율을 넣겠다는 거,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마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그런 파장을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안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안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안정이 있고 하나는 주거 안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안정은 매매 중심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주거 안정은 전월세 중심으로 안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공 주도로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대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양 물량이 들어갈 거냐도 시장 안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3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시장에 나쁘게 말하면 교란 세력, 좋게 말하면은 핵심 수요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는 평균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세대들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179만 채, 강남 3개구의 아파트가 36만 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수요가 그러면은 중개업소에 못 가도록 붙들어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 분양은 기본적으로 전체 분양의 75%가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분양이에요. 나머지 25%는 이게 이제 일반 분양인데, 이것도 순위순차제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아마 3천만 원 이상 돼야 될 거예요. 15년 이상 불입하지, 15년도 모자랄지도 몰라. 그거 완전히 로또잖아요. 그러면은 30대 맞벌이 부부, 고소득, 사회진출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은 자산하고 소득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이게 청약해도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꾸 집을 자꾸 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말길 거냐? 집 사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좋은 거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집을 사요라고 주택 수요를 이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공공 분양에도 민간 분양처럼 일부 물량이라도 저는 추첨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2022년에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을 할 때 60제곱미터를 추첨제 물량을 60%까지 넣었어요. 이걸 새로 도입했단 말이에요. 왜? 주택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이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펀더멘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자꾸 오르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걸 수요를 이게 이연시키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공공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나올지 다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30대들의 어떤 그런 매수 행렬을 조금은 늦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는 분석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자들이 모여서 이게 결국은 시세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 결국은 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보셔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선입관은 뭐예요? 아니 30대가 그 뭐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그 서울 아파트가 15억인데 어떻게 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작년에 4년 만에 30대 가장 많이 샀어. 예, 그런 식으로 30대는 제가 보면 약간 이 벼락거지하고 벼락부자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균질적이지 않은 세대 특징이. 최근에 제가 30대 만났는데 이분은 주식에서 지금 150억 정도 갖고 있더만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 결국 그 사람들이 집을 사버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이게 안 맞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지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시장을 보실 때는 항상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댓글 보고요 부동산 보시면은 항상 틀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금리 환경 속에서 뭐 대출 규제가 이제 장기화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계속해서 아마 거래는 좀 위축이 될 위축이 될까요? 가능성이 네. 예, 큽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30대들이 보면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30대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는 LTV가 70%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중소형을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될 거로 보이고 아마 아주 고가 주택 같은 거는 이제 건매물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소형 아파트도 중심으로 신고가 이어지는 흐름은 좀 이어질까요? 아니요 이게 그것도 위축될까요? 이게 단순 도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수요는 있지만 네. 아마 중소형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지금 5월 9일까지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과일지구하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다 맞물려서 이게 3종 세트거든요. 3종 세트. 뭐 서울하고 경기남부 12곳인데 이곳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강남에 살아. 그럼 집이 두 채야. 그러면 하나는 뭐 외곽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외곽부터 그것도 팔겠죠. 팔죠. 물론 이제 강남에 두 채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지방에서는 뭐 지방 아파트를 갖고 있고 뭐 강남에 있는 분도 있죠. 여러 사람은 있지만 이제 보유세 압박이라는 또 이런 또 언급도 있기 때문에 집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이 규제지가 아닌 곳들도 매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만 그러면 규제하면 여기가 방 뜨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강남이나 이런 한강벨트 쪽에 영향을 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왜 제가 한강변하고 이런 강남 쪽에 영향이 좀 클 수 있다고 보냐면은 지금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게 지금 축소가 되면요. 이게 흔들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1주택자 비중이 86%예요. 거의 1주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심지어 5억 산 게 지금 70억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장특공제를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하면은 그게 80% 이렇게 깎아주잖아요. 그걸 확출했다. 아니,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10년 보유, 10년 거주. 그러면 이게 40% 40%거든요. 그죠? 그럼 거주는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양도 차익이 20억 넘으면은 이게 40을 10%로 낮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매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법 개정안이 이제 7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때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 왜냐하면 그건 법이거든요. 소득 세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로 시행을 안 할 거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매물을 나오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반기에 매물 많이 나오지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게 바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저걸 건드리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도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대책들은 나오면 반드시 후폭풍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뭐요? 올해까지는 매물이 나오겠죠. 내년부터 또 매물이 잠긴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강남 사는 사람이 마포로 결국은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오히려 저는 강남 불패보다 지금은 오히려 강남 불패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강벨트 상급지 갈아타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올해는. 근데 나머지는 뭐 이 가격이 좀 많이 안 오른 데는 그런 데는 보시고 뭐 그리고 파주라든지 의정부나 양주 이런 데는 지금 사셨대요. 워낙 많이 빠져서 작년에 집값이 안 올랐다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뭐 소신껏 의사결정하시면 되잖아. 지방도 마찬가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냐면 제가 장투공제 외에도 이게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네. KB 이 통계를 보면은 올 1월 기준으로 강남구 전세가 비율이 지금 37%까지 떨어졌어요. 송파구 39%, 그다음에 용산구 39% 비슷해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42에서 44%까지 되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전세가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면 전세가 안 올랐어요? 전세 올랐죠. 올랐죠. 근데 전세보다 매매가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을 보니까 진짜 강남구가 64%까지 올랐어요. 그다음에 송파구 68%, 용산구 60%예요. 지금 아까 30%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낮으면은 무조건 버블이냐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버블을 재는 잣대가 수십 가지고 또 이거 버블은 꺼지고 난 다음에 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전세가 비율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죠? 전세가 비율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은 전세가 비율이 80%씩 되잖아요. 왜? 집을 왜 사요? 전세를 사는 게 낫지. 그런데 다만 이게 단기간에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세는 내재 가치고 결국 매매는 이제 교환 가치인데 너무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만 이게 전세가 비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전세가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실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너무 이게 방 뜨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약간 이 통계는 너무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강남하고 한강벨트 쪽으로 진짜 들어가실 때는 이 통계 보면은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매물이 턱없이 싸다, 엄청나게 싸다 그러면 뭐 살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살얼음 걷듯이 하셔야 된다. 무조건 강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률하고 집이 좋은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토어제 완화나 해제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규제는 문신과도 같습니다. 문신해 놓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규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네. 풀 때 엄청나게 후폭풍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적극적으로 전달되거든요. 이게 동시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지금 스마트폰 보고 다 이게 3초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시장이 무리짓기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무리짓기가 그냥 불안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불안의 어떤 그런 기폭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제 생각에는 재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푸는 게 아니라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가령 뭐 집값만 따진다면 동탄이 지금 비싼 게 국민주택 규모 33평이 지금 18억이에요. 오지환은 지금 뭐 강북의 아파트보다 비싸요. 가령 그런 거는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뭐 구리 정도도 제 생각에는 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뺄 건 빼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왜냐하면 이거 풀었을 때 지난번에 한번 그 큰 후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분간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